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맞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곧바로 거부감을 표시하곤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맞선은 주로 이전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라 왠지 촌스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결혼을 목표로 교제해야 한다는 게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둘째, 정말로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맞선을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도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이스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무엇이 특별했냐고요? 맞선 상대가 바로 거절할 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일부 시청자들은 세상에 거절할 수 없는 여자가 있을 수 있나? 라며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간단한 소개를 통해 다이스케가 평범한 남성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스케는 건장한 청년이긴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오히려 엘리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2003년에 일본의 게이오기 주쿠 대학 상학부를 졸업한 후 대형 증권사에 무난히 입사했습니다. 몇 년간의 치열한 노력 끝에 2010년에는 스위스 크레디트 뱅크로 이직하였고 홍콩 지점의 고위 임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래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뛰어난 경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이런 조건의 남성이라면 주변에 그를 따르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다이스케 역시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그는 계속 독신 생활을 유지해왔고 사실상 적합한 상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그의 연애 생활, 더 나아가 인생 자체가 한 번의 맞선 이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이스케 같은 조건이라면 맞선이 필요할까? 추종자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상사였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상사의 제안이라 쉽게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이 일은 2012년 4월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커피를 마시며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던 중 상사가 갑자기 다이스케에게 자네 여자친구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다이스케는 공손하게 아직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 상사는 곧바로 연애해볼 생각 없나?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상사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다이스케는 다소 당황했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온 터라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는 무난한 대답으로 상사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원래 다이스케는 이 일이 그저 상사의 순간적인 제안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 후 상사가 또다시 여자친구 소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이스케, 연애할 생각 없나? 누가 자네에게 관심이 많네. 이번 주말 저녁 시간을 비워두게 상대방 가족이 일본에서 홍콩으로 와서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갈 거야. 이건 단순히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제안이었죠. 이런 상사의 방식에 다이스케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상사의 신분을 생각해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저 형식적으로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가기로 결정한 이상 다이스케는 당연히 상대 여성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정보를 들은 그 순간 그는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상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또 신중하게 이 일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믿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이스케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일본의 유명 기업인 미치칸 주식회사를 소유한 나카노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미치칸은 일본에서 감귤 식초 소스로 유명한 회사로 거의 모든 가정이 한 병씩은 구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나 고기나 생선을 구워 먹을 때 매우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미즈칸 주식회사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 창립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카노 가문의 조상인 나카노 마타자에모는 친구와 함께 에도, 즉 지금의 도쿄로 여행을 갔을 때 당시 매우 인기 있었던 하야즈시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시의 밥은 신맛이 나는데 이는 식초가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래전에는 이 신맛이 식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하야즈시가 등장하면서 발효 대신 식초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하야즈시는 빠른 스시라는 뜻으로 현대 스시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쌀 식초는 그 당시 꽤나 비싼 조미료였습니다. 나카노 마타자에모는 여기서 엄청난 사업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값비싼 쌀 식초 대신 저렴한 주조 식초를 사용하면 스시가 더욱 맛있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1804년 고향인 아이치현 한다시에 돌아온 나카노 마타자에모는 미즈칸이라는 조미료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나카노 가문은 대를 이어 회사를 성심성의껏 경영했고 미즈칸은 일본의 서구화 개혁과 제2차 세계대전을 무사히 넘기며 제품군도 다양화되었습니다. 결국 미즈칸은 일본 가정의 주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미즈칸은 해외 지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오늘날 미즈칸의 연간 매출은 약 2,800억 엔, 한화로 약 2조 6,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가진 미즈칸은 아직 상장하지 않았으며 경영권은 여전히 나카노 가문이 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카노 가문은 일본에서 명실상부한 재벌 가문에 속하며 다이스케와 맞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미즈칸의 현 수장의 딸인 나카노 세이코였던 것입니다. 이런 맞선 상대를 두고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2012년 5월 어느 날 저녁 다이스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홍콩의 한 유명한 광동 요리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맞선 자리에는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이스케 측에서는 상사 외에 회사 선배 한 명이 함께했고 미즈칸 측에서는 당시 사장인 나카노 카즈히데와 그의 부인인 부사장 나카노미와 그리고 이번 맞선의 주인공인 그들의 막내딸 나카노 세이코, 마지막으로 상무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쯤에서 분명 누군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벌가에서 관심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만약 상대 여성의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다행히도 맞선 당일 세이코는 다이스크의 정면에 앉아 있어 그는 충분히 그녀의 미모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맞선 날 세이코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우아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교한 위목구비와 본래 하얀 피부는 조명 아래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안 좋은 아가씨의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다이스케는 호감을 느끼면서도 더욱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비교적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그날 저녁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다이스케는 상대 측에서 그에게 월 수입이 얼마인지, 집이나 차가 있는지 등 사생활을 묻는 질문들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정작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면서 겪은 출장 이야기나 좋아하는 음식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어른의 태도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다이스케의 말에 따르면 그날 저녁은 아주 즐겁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나카노 일가도 신중하고 지혜로운 다이스케를 마음에 들어 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찬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가 다이스케에게 전화를 걸어 나카노 가문이 그를 인정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 다이스케와 세이코의 단독 데이트가 준비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상사는 그에게 고급 차와 운전기사까지 준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주선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다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니 금세 긴장을 풀고 대화도 점차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습니다. 다이스케는 놀랍게도 재벌가의 딸이 생각만큼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가진 것들은
일반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메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가끔은 영상통화도 하며 홍콩과 일본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 매달 한 번씩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계속될수록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배우자는 집안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신의 가정은 기껏해야 중산층에 속하지만 세이코와의 관계는 이미 나카노 가문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안의 조건 차이가 크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고 두 사람이 과연 그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공짜로 부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유함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다이스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이코와 교제 초기부터 다이스케는 나카노 가문의 현 세대 집주인, 즉 세이코의 부모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사업 제국은 외부 성씨의 사람이 이어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이죠. 즉 다이스케가 세이코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대릴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의 자녀는 물론 그 자신마저 나카노 다이스케로 개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남자에게나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대릴 사유가 되는 남성이 적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여전히 남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도 다이스케는 나카노 가문에 들어가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미 금융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그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때로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이스케는 이전에 가졌던 걱정을 모두 잊어버렸고 장거리 연애는 두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이스케는 세이코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결혼이 성사될 즈음 나카노 가문에서 결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스케가 성을 나카노로 바꾸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미즈칸에 입사해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포기였습니다. 즉 만약 세이코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이스케는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요구 조건들은 매우 까다로웠지만 다이스케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고 오히려 세이코와의 결혼을 위해 더 어려운 시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에 이 조건들로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2013년 2월 다이스케와 나카노 세이코는 정식으로 약혼했고 5월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다이스케는 나카노 다이스케가 되었고 아내의 집으로 이사해 장인 장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미즈칸의 업무를 빨리 익히기 위해 일본 각지에 있는 미즈칸의 공장과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스케와 아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어졌고 보통 주말에만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형성된 이유는 다이스케가 일에 열정적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장인 장모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시댁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위인 다이스케 역시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장인 장모는 회사의 실제 경영자였기 때문에 마치 매일 상사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전혀 편하게 지낼 수 없었고 항상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케는 차라리 출장을 나가 있는 것이 더 편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세이코는 세심한 사람이었고 남편의 마음을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반년 후 세이코는 부모님께 다이스케와 함께 나고야에 있는 회사 기숙사로 이사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행동에 다이스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실제로 두 사람은 나고야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스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쇼핑을 하러 다니고 주말에는 함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평일에 야근이나 출장이 없을 때면 둘이 함께 저녁을 직접 요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활이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이스케처럼 특별한 가정에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생활은 2013년 말에 세이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반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8월, 나카노 가문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산정 검사 결과 세이코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졌지만 재벌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자 후손을 중시합니다. 세이코가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카즈히데와 미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카노 가문은 남자만이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전통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손자의 출생은 나카노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원래라면 미래의 가주가 태어나는 만큼 아버지인 다이스케의 지위도 자연히 상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세이코의 임신은 다이스케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다이스케는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웃으며 맞아주던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이스케는 임신 중인 아내가 몸이 불편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세이코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 계시고 회사의 고위 임원인 카와씨에게 당신의 배경을 뒷조사라고 지시했대요. 이 말을 들은 다이스케는 긴장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다이스케와 세이코가 맞선을 봤던 그날 밤, 장인 장모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로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때 다이스케는 자신이 럭비를 매우 좋아하며 자신이 속한 팀이 일본 럭비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장인 카즈히데가 어딘가에서 다이스케가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원칙적인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재벌가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이스케를 사위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인성지능, 체력, 예술적 소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전자였습니다. 장인의 입장에서 다이스케가 럭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을 문무겸비한 인물로 포장하려는 의도였고,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다이스케는 결혼 사기를 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는 정말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실제로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집이 매우 강한 카즈히데가 이를 믿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카즈히데는 한 번 믿은 것은 쉽게 번복하지 않는 성격이라 다이스케의 설명만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스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 증거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고 마침내 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찾아냈습니다. 동시에 이 일을 조사하던 카와시도 다이스케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확인을 통해 다이스케는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즈칸의 영국 지사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미즈칸에서 누가 함부로 사위에게 부서로 옮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상대로 다이스케는 발령장을 받자마자 장인 장모의 집으로 가서 가족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만 봐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족회의에서 카즈히데는 사위에게 세이코와 함께 영국에 가서 출산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미즈칸 영국 지사에서 일할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1년 동안 휴직해 아이를 돌봐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장인은 사실상 다이스케에게 미즈칸을 떠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다이스케는 크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미즈칸에 계속 남고 싶어 해서가 아니라 원래 금융업계에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카노 가문이 결혼 조건으로 금융계를 그만두고 미즈칸에 입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면 다이스케는 전혀 새로운 업계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다시 미즈칸을 그만두라고 하니 이건 다이스케를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인의 이런 변덕스러운 태도에 다이스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카즈히데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장인은 더 화를 냈습니다. 내 뜻을 거스르려 하다니 라며 말이죠. 그리고는 다이스케가 함께 살 때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외출할 때 어디로 가는지 먼저 말하지 않았다. 둘째, 장인 장모가 외출한 후에 세이코와 몰래 애정을 나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트집에 다이스케는 반박할 힘도 용기도 없어서 결국 그는 장인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이스케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장인과 장모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 그것이 오히려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6월 다이스케는 세이코와 함께 런던으로 떠났고 두 사람은 곧 현지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이 무사히 태어났고 다이스케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다이스케는 부모님께 소식을 알리며 손자를 보러 영국에 와달라고 초대했습니다. 물론 세이코도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고 장인과 장모는 4일 후 영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다이스케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출생이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보고 나면 장인이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견을 버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집에 온 날 다이스케는 그들의 따뜻한 눈빛을 기대했지만 대신 서명해야 할 한 장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입양 신청서였습니다. 카즈히데와 미와는 이제 막 태어난 손자를 자신들의 양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손자가 아닌 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 다이스케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카즈히데는 이것이 나카노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이스케의 아내 세이코는 나카노 부부의 둘째 딸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들은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큰딸인 나카노 유코를 가문의 상속자로 지정해 두었고 그 결과 유코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입장에서는 입양이 나카노 가문의 전통이든 아니든 자신이 갓 태어난 지 4일 된 아들이 입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혼 전에 왜 말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장인에게 자신이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또 한 번 사위가 거부하자 카즈히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는 다이스케를 향해 네가 오늘 이 입양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미즈칸 물류센터로 보내 고생시킬 것이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이코는 겁에 질려 울면서 부모님께 사과했고 반드시 서명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다이스케는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순간 장인이 그의 손에 아이패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세등등한 장인을 보며 다이스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즈히데는 다이스케에게 만약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이코와 이혼시키고 그녀의 상속권을 박탈한 뒤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험한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이코는 어머니 미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전날 그들이 이미 매우 온화한 태도를 보였으며 만약 이전 세대였더라면 다이스케와 세이코는 이미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입양 서류에 서명하라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친엄마가 딸에게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보통 가정의 딸이 이런 부모를 만났다면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어쨌든 남편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이스케의 능력이라면 지금처럼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세이코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이코가 평범한 가정의 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카노 부부의 거만한 태도를 보면 세이코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이코는 어머니의 협박을 받고도 아들을 안고 울기만 할 뿐 부모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무너져 내리는 아내를 보며 다이스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입양 서류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장인과 장모가 원하는 서류를 손에 얻으면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이가 영국에서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만큼 외 조부모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장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2014년 12월 다이스케는 일본으로 돌아가 장인 장모를 찾아가 예를 갖추어 인사하며 장인이 요구한 대로 미즈칸을 떠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가 계속 양보할수록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과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카즈히데가 다이스케와 세이코에게 별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이스케가 영국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아내에게 전했을 때 세이코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부모님의 명령을 어기면 더 무서운 수단을 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가정하고 몰래 만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불륜 관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즈히데와 미와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카즈히데와 미와는 다시 영국으로 와서 딸 세이코와 단독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 회의는 세이코에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궁지에 몰린 다이스케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장인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자신이 그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회의가 열릴 서재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인의 계획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카즈히데는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가 끝나면 세이코와 다이스케를 이혼시켜 다이스케를 나카노 가문에서 완전히 내쫓을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이스케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장인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세이코가 임신한 순간부터 갑자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나카노 가문이 처음부터 자신을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나자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카노 가문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즈칸의 미래 상속자인 손자의 아버지로서 나중에 손자가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면 다이스케도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카노 가문은 처음부터 다이스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게다가 다이스케가 매우 유능했기 때문에 그를 남겨두면 기존의 기득권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카노 가문의 행동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이스케는 반격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녹음을 들은 즉시 일본 주영 대사관에 입양 불허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 카즈히데 부부가 일본 정부에 입양 신청을 했을 때 바로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이스케는 미즈칸에서의 퇴직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었고 해고하려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카노 가문이 돈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의 전략은 매우 영리했고 그는 장인인 카즈히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카즈히데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가장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이스케의 이러한 행동이 그에게 큰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현실은 다이스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장인은 그를 강제로 해고하지 않고 대신 인사발령을 통해
그를 영국 지사에서 일본 오사카에 있는 물류센터로 배치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즉시 이를 업무에 불필요한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보고 일본 법원에 임시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 3월 다이스케는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카즈히데를 완전히 격분시켰고 그는 화풀이를 위해 미직한 영국 지사를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지사가 없어지면서 다이스케는 결국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세이코와 아이는 나카노 가문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세이코는 갑자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2019년 일본 최고 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다이스케와 세이코의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세이코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은 세이코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이스케는 더 이상 이혼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재 그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아들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이코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나카노 가문은 부자 간의 만남을 계속 방해했으며 다이스케가 아들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이 그를 아빠가 아닌 삼촌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스케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막는 나카노 가문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이스케가 친아들과 만날 권리가 있으며 나카노 가문은 부자가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지칸이 일본의 유명 기업이다 보니 이 소송은 결국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다이스케와 미지칸의 분쟁이 방송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나카노 가문은 즉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다이스케의 아들 면회권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미지칸은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다이스케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도 다이스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장인과 장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아들 면회권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3천만 엔, 약 2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다이스케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이코가 결혼 당시 이미 자녀 입양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다이스케는 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들었는지 여부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카노 가문이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다이스케에게 일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2023년 12월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정보를 전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들과 무려 4년 반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고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가 회복될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일본의 사법부가 이러한 인권 침해를 묵인한다면 저는 영국으로 싸움터를 옮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일본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지칸이 그동안 가족, 모임, 친밀함, 따뜻함과 같은 이미지를 내세워 브랜드를 구축해왔는데 정작 그 주인이 나카노 가문은 비열한 수단으로 부부를 이혼시키고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즈칸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환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까지도 다이스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도 사건의 향후 전개를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실제 사건 이야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 뜻은 하늘은 공평해서 나쁜 사람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사건이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인이 너무 교묘해서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경찰은 그야말로 어이없을 정도로 실수만 남발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뜻밖의 큰 강도 사건을 해결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김경숙은 한국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43살의 중년 여성입니다. 그녀는 가정주부로 평소 집안일을 끝낸 후에는 자신의 취미를 즐길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숙의 취미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그녀는 특히 사우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2006년 7월 21일 김경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모두 마친 후 교외에 있는 한 사우나에 가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랐던 유일한 차이점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 곽금자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후 5시 30분쯤 되었을 때 김경숙은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우나를 다녀왔다고 말하며 집에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사갈 테니 저녁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전화통화가 그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경숙과 곽금자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행히도 양측 가족들은 주저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즉시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2명의 중년 여성이고 실종된 시간이 아직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사우나 가게 입구에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김경숙과 곽금자가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을 보고 주변에 의심스러운 차량도 없고 뒤를 쫓는 사람도 보이지 않자 경찰은 대담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김경숙 일행이 아마 갑작스럽게 저녁을 외식하기로 마음을 바꿨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 않나요? 김경숙이 사우나를 마치고 굳이 집에 전화를 걸어 저녁에 먹을 것을 사가겠다고 한 걸 보면 그녀는 절대 그런 즉흥적이고 생각 없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가족들이 이토록 긴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신고가 접수된 지 몇 시간 만에 드러났습니다. 2006년 7월 22일 새벽 춘천경찰은 동교 외곽 원창리 국도 근처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불에 탄 소렌토 차량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 그 차는 바로 실종된 김경숙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김경숙과 곽금자가 큰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춘천경찰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두 주부가 가정 문제로 가출하려고 일부러 차를 외곽에 세워두고 불태웠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에서야 경찰은 두 사람이 강도나 납치범의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불에 타서 뼈대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단서를 찾는 것은 이미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차량이 발견된 동교 외곽은 비교적 외진 지역이라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출했을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불행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더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경찰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경숙과 곽금자는 모두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했고 가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두 사람 모두 전형적인 가정주부였고 대인관계도 단순하며 수입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도 강도의 표적이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조사를 하던 담당 경찰은 더 이상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는 시청자라면 춘천경찰보다 훨씬 더 전문적일 것입니다. 가출이라는 문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강도나 납치 여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데 경찰이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전지적 시점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이때 경찰이 실종된 두 사람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기만 했어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두 사람의 계좌에서 총 9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CCTV가 없을지라도 은행에는 분명히 CCTV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의 범행 수법이 그리 교묘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 단서를 따라가기만 했더라면 사건 해결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이 모든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 또다시 춘천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56번 국도 옆 숲속에서 알몸으로 서로 겹쳐져 있는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과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이 두 구의 시신은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던 김경숙과 곽금자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슬픔과 함께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김경숙의 불에 탄 차량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춘천경찰이 실종된 주부들이 강도나 납치범에게 당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시신까지 발견되었으니 경찰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것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7, 8월 한여름이었고 연이어 강한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부검이도 이런 상태의 시신에서는 범인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김경숙과 곽금자의 사망 원인이 기계적 질식사였다는 것만 겨우 밝혀졌을 뿐 사망 시점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더 골치 아픈 것은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 사건의 성격을 두고 심각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부검이가 시신에서 많은 상처를 발견한 덕분에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폭행을 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경찰들은 이 사건이 강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경찰들은 이 사건이 계획된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그룹은 서로를 설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수사 진행이 완전히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새로운 증인이 등장하면서 논쟁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증인은 김경숙의 차량이 불에 탄 그날 밤 우연히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차가 갈색 차량이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번호판이 25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우선 그 차량을 찾아보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음 단계는 225로 시작하는 번호판과 갈색 차량을 먼저 선별한 후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사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와 색상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색상만을 기준으로 차량을 검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허탕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건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 그때 전라북도에 있는 동료 경찰이 춘천 경찰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2006년 7월 29일, 즉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후 춘천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라북도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29살의 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는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길가에서 튀어나온 두 명의 건장한 남성에게 흉기로 위협받아 강도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명의 범인은 그의 휴대전화와 카메라, 금팔찌 등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차에 있던 애완견까지 데려갔습니다.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신고한 운전자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칼에 찔려 혼란에 빠졌고 범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 명의 강도가 각각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가 특별해? 그냥 흔한 흉기 강도 사건 아니야?
게다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춘천경찰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피해자인 운전자가 제공한 단서는 사건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CCTV도 없어서 사건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 경찰은 춘천 경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비록 단서는 많지 않았지만 범인들의 능숙한 범행 수법을 보아 이들이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최근 한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고 그 추측이 옳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틀 전인 7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상점이 2명의 흉기를 든 남성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전인 7월 24일 서울 근처 수원 화성 지역의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한 병원이 같은 수법으로 강도를 당했습니다. 병원장은 경찰에게 2명의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전인 7월 21일에는 춘천시의 한 가정집에 2명의 남성이 침입해 집주인을 찔러 부상을 입히고 10만 원과 트럭 한 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3건의 사건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용의자가 2명의 남성이라는 점 외에도 그들이 사용한 범행 도구가 모두 정글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 이 사건들은 같은 범인들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4건의 흉악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도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범인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7월 21일에 춘천에서 발생한 사건이 시스템상으로 확인된 일련의 강도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사건에서는 많은 단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범인들은 범행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라북도 경찰은 춘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듯이 춘천 경찰은 살인사건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 가택 침입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 경찰은 춘천 경찰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몇 마디 훈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경숙과 곽금자가 실종된 날이 바로 7월 21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날 춘천에서 가택 침입 강도 사건과 강도 살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경찰은 춘천 경찰에게 두 사건의 경관성을 조사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같은 범인들이 저지른 것이라면 이건 단순한 연쇄강도 사건이 아니라 연쇄강도 살인사건일 수도 있으며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천 경찰은 이 제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전라북도 경찰에게 두 사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4건의 강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범인들은 누구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숙과 곽금자는 중년 여성으로서 범인들에게 큰 위협이 될 리 없었기 때문에 범인들이 갑자기 살해로 범행 수법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 춘천 경찰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다른 강도 사건들은 모두 7월 21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만약 범인들이 정말로 범행 수법을 바꿨다면 21일 이후의 사건들도 모두 강도 살인 사건이어야 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춘천경찰은 김경숙과 곽금자의 사건이 연쇄 강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 결국 전라북도 경찰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은 경찰에게 쉴 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006년 7월 29일 전라북도에서 운전자가 강도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한 젊은 여성이 옷차림이 엉망인 상태로 미친 듯이 경찰서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나 강도를 당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찰은 긴장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녀를 진정시키고 나서야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고한 여성 박은정은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 임실군 이지마을의 한 좁은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 교차로에서 밴 한 대가 튀어나와 그녀의 차를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박은정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벤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내려왔고 그들은 각각 정글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박은정에게 소지품을 챙겨 자신들의 벤에 타라고 요구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후 범인들은 차를 국도로 몰기 시작했고 약 5시간 동안 이리저리 국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범인들은 번갈아 가며 박은정을 성추행하고 구타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녀를 협박해 은행카드의 돈을 인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은정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범인들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벤은 국도를 벗어나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 있는 ATM기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때 범인 중 한 명이 정글칼을 들고 박은정을 ATM기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은행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박은정이 소지한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박은정에게 가방을 들고 내리지 말고 은행카드만 따로 꺼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박은정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만약 범인들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라면 돈을 인출한 후 그녀를 풀어줘야 마땅했습니다. 굳이 가방을 빼앗을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몇 시간 동안 가방 안에 있는 값비싼 물건은 다 털어갔기 때문에 범인들이 가방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애초부터 그녀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을 빼앗고도 그녀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자 박은정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주위를 둘러보는 틈을 타 박은정은 힘껏 결박에서 벗어나 목숨을 걸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쳤고 마침 그때 몇몇 행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인지 범인들은 그녀를 추격하지 못했고 박은정은 무사히 도망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박은정은 심각한 PTSD 증상을 겪었지만 몇 시간 동안 범인들과 함께 있었던 덕분에 두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을 납치한 벤 차량의 번호판 마지막 2자리를 알아냈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 덕분에 수사관들은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박은정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고 뜻밖에도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한 사건이 경찰을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3일 박은정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한 카페에서 51살의 여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확인 결과 카페 내에서 20만 원의 현금이 사라졌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 전에 고문을 당했고 몸 곳곳에 흉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장은 처참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을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 대중들에게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최근 발생한 연쇄 강도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범인들은 보통 특정 지역에서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도범들은 활동 범위가 매우 넓어 한국 전역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몇 피해자들이 무사히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큰 사회적 파장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눈에는 카페 살인 사건의 시간과 장소가 연쇄 강도 사건들과 유사해 보였고 자연스럽게 이 사건도 같은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쇄 강도 사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추가된 셈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강도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재물만 노리던 것에서 점점 재물을 강탈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수준으로 범행이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고 심지어 경찰에게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의 연맹 서한까지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경찰도 이 시점에 나서서 카페 사건이 연쇄강도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의 이전 수사 작업에서 이미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의 조사와 대조 작업을 거쳐 경찰은 총 20여 명의 용의자 사진을 출연했습니다. 생존자인 박은정은 그 사진들을 한번 훑어본 후 바로 2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39살의 김동철과 30살의 조영석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은정의 지목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철과 조영석의 범죄 기록은 많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인생은 범죄로 가득 차 있었고 범죄 외에는 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철은 강도, 절도, 성범죄, 고의상해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전천후 범죄자였습니다. 조영석 역시 강도, 폭력, 불법 약물 판매로 인해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연히 경북 북부 교도소에서 만났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금세 친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는 동시에 출소하지는 않았지만 출소 후에는 둘 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6년 이후 그들이 모두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시 만나서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새로운 범죄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박은정의 지목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경찰도 이미 목표를 특정했으니 이제 검거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동철과 조영석 같은 직업 범죄자들은 보통 그들만의 범죄 조직을 가지고 있고 경찰은 그 조직 내에 몇몇 정보원들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사팀이 받은 첫 번째 검거 단서도 정보원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김동철과 조영석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새로운 강도 사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임실군 경찰은 즉시 현지로 출동했지만 이 두 노련한 범죄자들의 뛰어난 반추적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록 검거팀의 속도가 충분히 빨랐지만 결과적으로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가 촘촘한 포위망 속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김동철과 조영석은 경찰이 어떻게 자신들의 동선을 알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작위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범행을 멈출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정보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2006년 8월 6일 경찰은 김동철이 최근 한 싱글클럽 웹사이트에서 30살의 A씨를 알게 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8월 6일 저녁 8시에 김동철은 A씨와 수원시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조영석과 함께 그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이 정보를 입수했을 때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담당자인 문왕종 경위는 더 이상 정보의 신뢰성을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사람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양복을 입은 김동철이 한 여성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본 경찰들은 주저할 새 없이 김동철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범죄자 김동철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느낀 그는 재빨리 양복 안주머니에서 정글칼을 꺼내들고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다행히도 임원에는 경찰의 인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찰이 부상을 입고 나서야 김동철을 겨우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잔혹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동철은 체포된 후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딱 0.5초만 더 줬다면 너희는 다 죽었을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번 작전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공범 조영석은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불과 이틀 후 조영석은 또다시 범행을 계획하다가 경찰의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연쇄 강도 사건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김동철과 조영석이 체포되면서 곧바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명의 범인은 수법이 잔혹했지만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자백한 후 경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파악했던 강도 사건들은 이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행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김경수 곽금자 사건과 광주의 카페 주인 살인 사건도 그들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신문 중에 경찰이 왜 사람을 죽였냐고 묻자 김동철은 소름 끼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나는 중년 여성들을 죽이는 게 좋다. 만약 잡히지 않았더라면 내 얼굴을 본 생존자들까지 모두 찾아가 해치려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야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변태적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전주 지방법원 형사 2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김동철과 조영석은 다수의 살인 혐의와 심각한 강도죄로 인해 나란히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김동철이 교도소에서 동료 죄수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여기서도 한 명 더 죽여야겠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도 그는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동철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상천외한 발상과 실수만 연발하는 수사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춘천경찰도 결국 운으로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 에피소드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의문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과 같이 무차별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피해자나 용의자의 신분이 다소 저명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평범한 사람일 경우 사건의 열기는 확연히 낮아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2024년 1월 사케오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용의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였지만 이 사건은 태국 전역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뉴스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4년 1월 12일 정오 아랑군 구조방송센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한 학교 근처의 연못을 지나가던 중 아주 역한 냄새를 맡았고 희미하게 흰색의 사람 형태의 물체가 물가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마도 사람의 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대체로 순박한 성향이 있어 장난을 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구조센터는 이 정보를 접하자마자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경찰서와 병원에 연락하여 함께 사건이 발생한 연못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일행은 예상대로 코를 찌르는 듯한 강력한 악취를 맡았고 모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엄중해졌습니다. 경찰과 의사는 모두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풍기는 냄새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신고자의 추측대로 연못에서 건져 올린 흰색 물체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여성의 나이는 대략 40세에서 50세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상의는 흰색 셔츠, 하의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신의 머리 부분에는 심각한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그녀가 물에 빠지기 전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망 시각은 전날로 추정되었으며 사망 원인은 법의학자의 추가 검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에 경찰은 먼저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경찰은 곧 여성의 이름이 부합한 탄수이며 47세로 아랑군 인근의 와타나나콘 군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부하판의 배경을 조사한 후 조금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하판은 불운한 여성이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인해 그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남편 파냐 또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는 매일 거리에서 방황하며 폐품을 주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과연 누가 이런 여성에게 해를 가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을 생각하곤 합니다. 경찰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 와타나나콘 군으로 가서 부합한 가족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합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평소에 늘 웃고 다니는 순진하고 해롭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그녀의 남편 파냐는 성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폭력적이었으며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부하판을 심하게 때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파냐의 바짓단에 수상한 암홍색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아내를 때리는데 익숙한 이런 남자들은 가족들에게 큰 소리치고 경찰의 신문 앞에서는 거의 저항하지 못합니다. 파냐는 거의 저항하지 않고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밤 파냐는 평소처럼 술에 취해 있었고 집에 돌아온 부하판을 보자마자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번에는 뜻밖에도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파냐는 바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부하판은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파냐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근처의 축구장까지 달려갔고 이때 파냐는 술에 취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손에 닿는 곳에 의자가 하나 보이자 파냐는 그 의자를 들어 부하판에게 내리쳤습니다. 화가 풀린 후에야 파냐는 자신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가 이미 숨이 멎은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파냐는 순간적으로 부하판과 의자를 가까운 연못에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냐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이 경찰에 붙잡히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관들은 파냐와 함께 현장 재현을 진행했고 부하판이 발견된 연못에서 범행에 사용된 의자를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파냐는 살인과 시신유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파냐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 절차 없이 바로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 1월 13일에 경찰은 사건 해결을 발표했고 파냐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행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나타나이 나라트는 태국 제8채널 방송국의 기자로 부하판의 시신이 발견된 순간부터 이 사건을 추적 보도해 왔습니다. 아마도 기자 특유의 직업병 때문인지 경찰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도 나타나이는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직접 사건을 조사해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이 발생한 연못 근처 거리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파냐가 자백한 범행 과정이 사실이라면 그의 행적이 길가의 CCTV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이 팀이 여러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처음 주목한 것은 1월 11일 새벽 0시 52분의 CCTV 화면이었습니다. 그 화면에서 파냐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약 50분 후인 1시 45분쯤 피해자 부하판이 같은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던 방향은 파냐와 정반대였습니다. 그 후의 CCTV 화면이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1시 59분 부하판은 한 편의점 계단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온 5명의 젊은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부하판을 둘러싸더니 그중 한 명이 그녀를 몇 차례 발로 찼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몇 분 후인 새벽 2시 3분 이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부하판을 그대로 들어올려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려 했습니다. 물론 부하판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실랑이 중에 그녀는 몇 번이나 남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상대방이 워낙 숫자가 많아 새벽 2시 7분 불쌍한 부하판은 이 악당들에게 결국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다시 이 오토바이 남성들의 화면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새벽 3시 53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동전 투입식 셀프 세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척하고 있었지만 부하판의 행방은 이미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 젊은 남성들이 왜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는 한 여성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기자는 그날 새벽 0시 43분에 CCTV 화면에서 그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부하판은 편의점 계단에 앉아 있었고 그때 몇 명의 남성들이 그녀 앞에 다가와 온갖 방식으로 그녀를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판은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빈병을 던졌고 아마도 이 반항적인 행동이 5명의 젊은이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여성을 보았을 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CCTV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부하판의 죽음이 그녀의 남편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진짜 범인은
이 5명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나타나이가 이 CCTV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경찰을 변호하며 경찰이 피해자 남편 파냐의 증언을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 많은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복잡한 이유로 인해 대중은 원래부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에 의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해외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합한 사건은 단순한 지역 사건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대형 사건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압박 속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화질 CCTV 화면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3일 후인 1월 15일 영상 속 5명의 남성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고작 16세였고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13살에 불과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약 보고서가 나오면서 드러났습니다. 부하판의 몸에는 여러 표면적인 상처 외에도 머리와 갈비뼈에 골절이 있었고 두개골 내부에서 피가 흘러나온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해는 손상으로 인해 기흉이 발생했습니다. 이로부터 이 소년들이 부하판을 얼마나 끔찍하게 고문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자백한 바에 따르면 부하판이 오토바이에 실려간 후 이 무리는 학교 옆 축구장으로 갔습니다. 그 후 몇몇이 번갈아가며 부하판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근처에서 의자 하나를 발견했고 그 의자도 폭행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하판은 거의 50세에 가까운 나이였으니 이런 공격을 견딜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앞에 있는 여성이 반응이 없자 소년들은 그제야 손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부하판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후 그들은 비로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논의 끝에 그들은 부하판과 의자를 가까운 연못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이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진 듯 보이지만 소년들의 자백에는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건 발생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원래 용의자였던 부하판의 남편 파냐가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시신을 유기한 방법, 범행 도구의 종류와 위치까지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보면 남편 파냐는 분명히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아내가 피해를 입은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미 진범이 밝혀졌는데 파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실 파냐는 이미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방되었다고 해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고 그와 연락이 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찰이 보호를 명목으로 파냐를 격리시켰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원래 이 사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니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5명의 범인 중 1명이 아란 경찰서의 부경감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고 경찰이 친인척을 비호하고 대신 희생양을 찾으려 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엄청난 압박 속에서 분노한 대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태국 왕립경찰청의 수라쳇 부청장이 직접 사건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사건 발생 4일 후 수라쳇 부청장은 부하판의 언니를 만나 사건을 신속하게 명확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아란경찰서 내부에서 누군가가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면 반드시 그 불법 행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이 시점부터 범인을 찾는 것에서 경찰 내부의 사적인 감정으로 법을 어긴 사람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조사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사실 1월 16일 아란 경찰서장 피쳇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장은 기자가 경찰의 허가 없이 CCTV 영상을 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조회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CCTV 영상 유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 번째 용의자인 파냐는 신고를 받은 직후 즉시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이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파냐가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파냐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바로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CTV 영상에 등장한 5명의 남성을 체포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후에야 법원에 파냐의 구속영장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합한 사건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고 5명의 용의자 신원도 확인 중이었기 때문에 파냐가 괴롭힘이나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은 그를 안전한 곳에 임시로 보호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찰서장의 해명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의 발언에서는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무고한 파냐가 어떻게 범행 과정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자백을 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부합한 사건은 단순한 절도와 같은 경범죄가 아니라 살인사건입니다. 파냐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중대한 범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은 대중을 속이려 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2024년 1월 17일, 며칠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파냐가 공개 설명회를 열어 직접 이 의문에 대해 해명한 것입니다. 파냐는 자신이 자백한 이유는 단순히 분풀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웃들이 모두 그를 범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잃은 슬픔에 더해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되자 점점 더 억울한 감정을 느꼈고 결국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경찰이 그를 신문할 때 충동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렇게나 말했는데 우연히도 실제 사건과 맞아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방법이 상당히 교묘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경찰서장이 이 말을 먼저 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냐 본인이 직접 말했으니 믿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란경찰서는 혐의를 벗은 듯 보였지만 설명회가 열린 그날 밤 여러 언론 매체가 동시에 몇 개의 내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녹취는 두 경찰관 사이의 대화로 내용은 이랬습니다. A 경관이 B 경관에게 왜 신문 중에 파냐의 머리에 검은 천을 씌웠는지 물었고 A 경관은 이것이 강압 수사의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B 경관은 자신도 매우 놀랐지만 부하 직원이 단순히 파냐와 장난을 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녹취는 태국 왕립경찰청 부청장 수라쳇과 파냐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수라쳇이 파냐에게 경찰이 그에게 불친절한 수단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파냐는 조심스럽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단지 그의 머리에 검은 봉지를 씌우고 그에게 자백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지면서 파냐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제서야 신문 당일의 진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파냐는 그날 자신을 신문한 경찰이 의수를 착용한 경찰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파냐의 머리에 검은 봉지를 씌운 것 외에도 그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상의를 벗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실의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설정해 파냐가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검은 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냐는 9시간 동안 버티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이 끝나자마자 그는 부합판에 시신이 발견돼 연못으로 바로 데려가졌습니다. 파냐는 당시 자신이 왜 그곳에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단지 경찰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수라쳇에게 말했습니다. 녹취가 공개되면서 겨우 몇 시간 안도했던 아란 경찰은 다시금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시 관련된 몇몇 경찰관을 직무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부족했습니다. 녹취를 통해 강압 수사의 사실은 확정되었지만 그 성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파냐를 범인으로 확신했는지 아니면 파냐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파냐가 실제 범인이라고 판단했다면 강압 수사는 사건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라면 어떤 의도로든지 그 행동은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는 2024년 1월 13일 부합판에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정오 12시 8분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잘못된 사람을 체포한 것에 대해 논의하는데 한 경찰관이 방금 막 파냐를 교도소로 이송하겠다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불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녹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이 녹취를 통해 13일 이전까지는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13일에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잘못된 사람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파냐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은 절대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녹취가 공개된 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녹취 속 경찰관들의 대화가 매우 부자연스러웠고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녹취가 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란 경찰이 다음 대응 방안을 고민하던 중 TV 방송국에서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경찰의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아란 경찰이 이전에 계속해서 주장한 바는 자신들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월 13일에야 비로소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마도 CCTV 영상을 보관하는 감시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한 기자가 1월 10일 오후 1시 42분에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사복을 입은 한 경찰관이 모니터를 들고 감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모니터를 들고 감시실로 들어갔을까요? 경찰의 감시 장비에는 일반적으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보려면 모니터를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즉, 경찰은 사실 신고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이미 5명의 남성이 찍힌 영상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CCTV 영상을 공개한 기자 나타나이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1월 13일에 감시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정보를 받은 탓에 나타나이는 사건이 1월 11일 새벽 5시에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는 아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고 경찰은 새벽 2시경으로 시간을 돌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나타나이는 그제서야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을 짚어보면 경찰이 이미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결국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이 사건은 태국 고위층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월 19일 태국 총리 스레타 타위시는 경찰 고위층에게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란경찰서에서는 2명의 경찰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강압수사 및 희생양 찾기와 관련된 조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5명의 소년 범죄자들은 각각 여러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5명의 용의자 배후에는 소규모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부합한 사건 외에도 여러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3월 초 5명은 부합한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며 그들의 부모는 각각 1만 바트, 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본 채널에서 계속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